14세기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이의 사망자를 낸 흑사병, 18세기 5차례에 걸쳐 유행했던 콜레라, 인간에게 감염되면 감염 부위를 까맣게 만들어버리는 탄저병, 이들은 모두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16세기 남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을 죽게 만든 최악의 전염병 천연두, 19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5억 명 정도가 감염되고 5천만 명 이상 사망하게 만든 스페인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이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처럼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원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번 영상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76년 세균은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던 한 네덜란드인 덕분에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직물 상인이었던 레이번후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유리를 갈아서 현미경을 만들게 됩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엉성했지만 무려 270배 정도의 확대력을 가진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이것저것을 관찰하던 레이번후크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니멀큘러스, 미소동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세균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200년 후인 1877년 로베르트 코흐가 감염 부위가 검게 변해버리는 탄저병의 원인이 바로 탄저균이라는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세균이 병원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883년 네덜란드에서 담배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담배 괴질 때문에 곤혹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농업시험소 소장이었던 아돌프 마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담배잎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괴질에 걸린 담배잎들이 하나같이 모자이크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괴질의 이름이 바로 담배 모자이크병. 하지만 당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돌프 마이어는 이것이 세균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35년에 이르러 미국의 생화학자 웬델 스탠리에 의해 담배 모자이크병의 원인이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한 결정체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바이러스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균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발견이 늦었던 이유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이며 바이러스는 30에서 300 나노미터입니다. 크기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번식도 할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에 기생한 상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DNA와 리보솜 등의 기관이 있는 세포질을 세포벽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내며 덕분에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RNA나 DNA의 핵산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와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에게 기생하는 방식으로 필요 에너지와 유기물을 얻어야만 증식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식으로 감염된 세균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각 개체에 맞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약해지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아주 조금 넣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항체가 만들어진 몸은 바이러스와 대항해 싸울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후에 멀쩡한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들이지만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예전에 비디오를 한 번이라도 빌려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재앙으로도 소개되었던 마마는 두창이라고도 불렸던 무서운 전염병, 천연두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가 신이 머물렀을 때 발병하며 깍듯이 높여서 무사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왕족에게만 붙이던 극존칭인 마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천연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연두는 바리올라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생긴 게 꼭 전복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302에서 350 나노미터 곱하기 244에서 270 나노미터의 크기로 DNA를 품은 아령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비말, 침이나 분비물에 의해 전염되며 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인체의 혈액에서 대량으로 검출될 정도로 피부, 골수, 림프절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감염됩니다. 초기에는 구토와 고열, 두통에 시달리다가 곧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반점이 생긴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수포가 생기는데 이 시기 고열이 특히 심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수포가 생긴 자리에는 다시 고름이 차게 되며 이때 고름을 잘못 건드리다 2차 감염이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름 단계까지 견디고 나면 더 이상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온몸 가득 곰보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천연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람세스 5세의 미라입니다. 미라로 시신이 보존된 덕분에 얼굴에 있던 곰보 자국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는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무역과 전쟁 등 인간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자연스레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도와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180년, 로마의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게르만 토벌을 하던 중 천연두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국의 비단을 유럽에 팔기 위해 만들어진 실크로드로 인해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15세기 말 항해술의 발전과 함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바다를 건너 전 세계에 전해지기에 이릅니다. 1519년 11월 스페인 군대는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을 침입했습니다. 당시 함께 데려온 흑인 노예 중에 천연두에 걸린 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리올라 바이러스가 아즈텍에 전해지면서 아즈텍 원주민의 90%를 죽게 만들었고 결국 아즈텍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 역시 스페인의 침입과 함께 전해진 천연두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를 무너뜨린 전염병의 제왕으로 불리던 천연두는 과연 어떻게 인간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을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는 천연두 딱지를 갈아서 건강한 사람의 코에 주입하거나 피부에 비비는 등의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두법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당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간요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관심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는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 소에게 걸리는 천연두, 즉 우두에 감염된 후 나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던 1786년 5월 14일 우두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사라 넬스라는 여성에게서 얻은 우두 고름을 제임스 핍스라는 8살 소년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간의 기간 동안 우두를 앓던 소년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2개월 후 제너는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제임스 핍스에게 주입했지만 핍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두 바이올라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올라 바이러스는 같은 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몸은 천연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드워드 제너의 예방법을 종두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두법은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받아들였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75년 10월 방글라데시의 라이마 바누라는 2살 아이를 끝으로 천연두의 자연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의 완전 박멸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의 제왕이라 불리던 천연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에 대유행하며 7,500만에서 2억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피부가 까맣게 변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중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흑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사병은 천연두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라 예시니아 페스트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페스트균 역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류에 기생하고 있는 쥐벼룩을 통해 감염되는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이 사람을 물면 그 상처를 통해 페스트균이 침입하여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쥐벼룩에 의해 감염된 경우 림프절 페스트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되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물린 부분 주변 림프절에 통증이 생기며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후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극심한 피로 등이 나타나는데 림프절 패스트의 경우에는 사람 간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할 경우에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늦어져서 패스트균이 혈액에 증식하기 시작하면 폐혈증 패스트로 넘어가게 되어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출혈성 반점, 상처 부위 출혈, 혈관 내 응고증에 의한 말단부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급성호흡부전, 심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의 또 다른 형태로 폐패스트가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서 패스트균이 호흡기로 침입하면서 감염되는데 심지어 개나 고양이를 통해 전염되기도 합니다. 림프절 패스트나 폐혈증 패스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패스트의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30에서 100%까지 되며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30에서 50% 정도의 치사율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패스트의 시작이 정확하게 어디서 처음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난 2018년 스웨덴의 한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무렵에 패스트균 DNA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1347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패스트균의 정체도 알지 못했고 위생 상태도 나빴기 때문에 패스트는 쉴 새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치료법도 없었으며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무려 40일 동안 대기하다가 40일이 지나서도 건강한 상태인 게 확인되면 내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역이란 단어가 40일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체를 모르는 역병은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흑사병을 치료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19년에는 새 부리가 달린 마스크에 검은 코트로 완전 무장한 방역복이 개발되어 전염병을 치료하던 의사들은 대부분 이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독일어로 부리 가면 의사를 의미하는 닥터 시나벨이라 부르게 됩니다. 흑사병이 발생한 곳에 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흑사병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894년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의사 알렉상드르 예르생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르생은 홍콩에서 유행 중이던 폐렴 전염병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홍콩으로 간 그는 그 질병이 흑사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흑사병이 지벼룩에 사는 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예르생의 이름을 따서 이 세균을 예시니아 패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이르러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는 흑사병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백신이 아니라 발병하면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패스트균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아프리카나 인도,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패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적절히 잘 대처하셔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도시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 죽어가는 사람들로 관과 묘지가 동인하고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는 행위는 금지가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정체는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코로나19와도 자주 비교되는 20세기 최초의 팬데믹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만 해도 전염성은 높았지만 고열과 몸살을 3일 정도만 앓으면 쉽게 낫는다고 해서 3일 열병이라 부를 정도로 독성이 낮은 단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기는 갈수록 점점 변이를 일으켜 여름이 되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무시무시한 녀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방에서 카드게임을 같이 하던 4명 중 3명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죽을 정도로 병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보통 극심한 근육통과 두통, 고열과 기침을 보이다 결국 폐출혈을 일으켜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보랏빛으로 변해 죽었다고 해서 보랏빛 죽음으로도 불린 스페인 독감. 그렇게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시작돼 2년 동안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키고 그중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숫자인 900만 명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로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 크림트와 소녀와 죽음의 화가 에곤 실레도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는 상황, 공포와 불안은 극에 달했고 담배 연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며 직장마다 흡연을 권장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 당시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중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참전국들은 언론 통제가 심해 독감 피해를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스페인만이 독감 보도를 상세히 했고 그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조금은 억울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1918년 무오년에 퍼져서 무오년 독감으로 불린 스페인 독감 때문에 당시 조선에선 약 740만 명이 감염됐고 그중 약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2천만 명이 감염되고 40~50만 명이 독감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건 보통 인플루엔자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데 스페인 독감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건장한 젊은이들로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던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 오히려 목숨을 더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1920년 말 조용히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게 됐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한동안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는 미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미국의 바이러스 연구자 제프리 토벤버그는 알래스카에 묻혀있던 한 여성의 폐 조직에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중 H1N1형으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역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조류 독감이 변이를 거쳐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는 언제 다시 또 변이를 거쳐 우리 인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2월에서 5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는 만큼 겨울이 오기 전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녀석들은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긴 게 왕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이름을 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들이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우한 폐렴의 원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3대 감기 바이러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활발하게 복제되어 퍼지며 코와 목에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듯이 동물들을 숙주로 삼아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실제로 1930년대 전염성 기관지염에 걸린 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야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RNA 게놈을 유전 물질로 가지고 그 주위를 단백질 껍데기로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게놈의 크기가 RNA 바이러스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숙주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RNA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번식해 나갑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더 다양하겠지만 어떤 것을 유전 물질로 가지느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대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아데노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 혹시나 달라진 부분이 생기는 경우 자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이 말은 적절한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쉽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돌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실제로 RNA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킬 확률은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저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2002년 박쥐종을 숙주로 삼아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형 고양이와 사람에게도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개월간 8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10%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2012년 박쥐종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낙타와 사람에게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질병이 바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입니다. 2015년 국내에서만 186명의 확진 환자 중 38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현재까지도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메르스도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서 그만큼 백신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을 일으킨 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 만들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의 웨이지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코드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뱀이 먹게 되고 그 뱀을 사람이 먹게 되면서 전염되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약 1, 2주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이후 열이 나고 두통과 기침,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감염이 심해지면 중증 폐렴, 호흡곤란, 심부전까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전자 변이가 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을 만들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 침이나 분비물을 통해 전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자가 기침을 하면 침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공공 벤치 등의 건조한 물체에서는 수시간 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은 항시 흐르는 물에 비누칠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방수치,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